내 이름은 데이비드 김 혹은 김민준. 21살의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머리,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온 동양적인 눈매와 얼굴 윤곽. 그 부조화는 종종 날카로운 시선이 되어 내게 박혔고 나는 늘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경계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외로웠다. 세상은 나를 규정하려 들었지만 그 어떤 틀에도 나는 꼭 맞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얀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나는 온전한 나일 수 있었으니까. 색과 선으로 뒤엉킨 내면을 풀어놓을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의 캠퍼스는 언제나처럼 부산스러웠다. 잔뜩 멋을 낸 신입생들의 들뜬 목소리와 벚꽃보다 먼저 피어난 플래카드들이 봄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내게 새 학기는 늘 또 다른 가면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강의실 구석자리에 몸을 숨긴 채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닿기 전에 먼저 그들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날도 나는 두꺼운 전공 서적 뒤로 몸을 숨긴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이, 거기 혼혈. 익숙하려나 언제 들어도 불쾌한 그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태준. 같은 과 복학생이자 자칭 인싸이며 곧 유명 인플루언서가 될 거라 떠벌리고 다니는 사내였다. 며칠 전 개강총회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그는 노골적으로 내 외모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었다. 녀석은 언제나 한 무리의 추종자들을 몰고 다녔고 그들은 태준의 말 한마디에 개떼처럼 몰려들어 함께 비웃고 조롱했다. 너 데이비드랬나? 이름 한번 거창하네. 미국 물이라도 먹고 왔어? 태준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침묵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변명도 어떤 항변도 그들에게는 큰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내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끝이 그들에게는 한낱 유흥거리일 테니까. 야, 너 그림 그린다며? 어디 한번 보여줘봐. 깜둥이 예술은 뭐가 다른가 구경 좀 해보자. 깜둥이. 그 단어가 내 귀에 모처럼 박혔다.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운동장에서 홀로 울던 어린 날에나 그림을 그리던 내 손을 더럽다며 뿌리치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민준아, 너는 왜 엄마랑 피부색이 다르니? 할머니의 악이 없는, 그러나 그래서 더 아팠던 그 질문까지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준의 시선은 내 스케치북에 꽂혀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내 세상이, 내 영혼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의 손은 이미 내 스케치북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아귀에서 내 그림들이 구겨지고 찢어지는 상상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 순간 누군가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선배, 뭐 하시는 거예요? 앳된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얼굴의 여학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소수자 인권 동아리 목소리라고 적힌 포스터가 들려 있었다. 어제 도서관 앞에서 봤던 바로 그 포스터였다.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망설였던. 여학생은 박지혜라고 했다. 그녀는 태준의 무례함을 조목조목 따지며 나를 변호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싶더니 이내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지혜마저 조롱하려 들었다.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가, 그것도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태준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는 나를 지혜의 애완 깜둥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고 내 그림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는 내 사물함에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는 낙서를 해놓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혜는 내 곁을 지켜주었고 함께 분노해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목소리 동아리 가입을 권했고 나는 망설임 끝에 작은 용기를 내어 그곳에 발을 들였다. 동아리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나처럼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태준의 그림자는 동아리방 안까지 따라왔다. 그는 익명의 계정으로 동아리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았고 나와 지혜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이상한 소문과 함께 유포하기도 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림을 그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캔버스 앞에 앉으면 태준의 비웃는 얼굴과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떠올랐다. 내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림마저 빼앗긴 기분이었다. 어둠은 내 방구석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 점령해 들어왔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나를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미술학원으로 데려갔다. 최선생 화실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화 물감 냄새와 함께 무뚝뚝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우리를 맞았다. 최선생이었다. 그는 지혜의 오랜 스승이라고 했다. 네가 데이비드구나. 지혜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최선생은 내 그림 몇 점을 멀치하이 살펴보더니 뜻밖의 말을 건넸다. 이 안에 내 영혼이 담겨 있구나. 아주 슬프고 또 아주 강인한 영혼이.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나에게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싶을 때 언제든 와서 그려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않아. 최 선생의 화실은 나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그림에만 몰두했다. 캔버스 위에서 나는 때로는 분노를 토해냈고 때로는 슬픔을 어루만졌으며 또 때로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기도 했다. 최 선생은 아무 말 없이 내 그림을 지켜보거나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로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나에게 그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또 다른 언어임을 가르쳐 주었다. 지혜와 최 선생, 그리고 목소리 동아리 친구들 덕분에 나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곧 열릴 대학 예술제를 새로운 타겟으로 삼았다. 내가 예술제의 작품을 출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그날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완전히 매장시킬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의 SNS에는 벌써부터 곧 엄청난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예고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안감은 바이러스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태준이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예술제 당일 나는 그의 먹잇감이 되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데이비드 괜찮아. 지혜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내 불안한 눈빛을 읽은 듯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가 있잖아. 혼자 끙끙 앓지 마. 같이 싸우자.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흔들림 없는 눈빛이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림이 있었다. 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내 영혼의 목소리가. 우리는 태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태준의 SNS 게시물들을 캡처하고 그가 과거에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던 정황들을 수소문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태준은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고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 선생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우리를 도왔고 목소리 동아리 친구들은 익명의 제보를 수집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의 추악한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장난기 많은 인플루언서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는 약자에 대한 혐오와 비뚤어진 우월감으로 가득 찬 교활하고 악랄한 괴물이었다. 그의 SNS 콘텐츠는 대부분 약자들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들도 발견되었다. 예술제 날이 밝았다. 나는 밤새도록 그린 그림을 들고 전시회장으로 향했다. 제목은 경계 위의 시선이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 수많은 눈동자들이 나를 향해 꽂혀있는 자화상이었다. 그 그림에는 나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 그림 앞에도 몇몇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태준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는 이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듯 보였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학교의 명물 데이비드 군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제목이 뭐라고? 경계 위의 시선? 푸아, 역시 예술가 나셨네. 태준은 내 그림을 가리키며 과장된 몸짓으로 조롱을 퍼부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라이브 방송 댓글창은 온갖 혐오 발언으로 뒤덮였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준비한 영상을 재생하려 했다. 내 사적인 모습이 담긴 악의적으로 편집된 바로 그 영상일 터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준이 영상을 재생하기 직전 전시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는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준이 나를 괴롭히는 장면, 과거 다른 학생들을 협박하고 폭행했던 녹취록, 그의 SNS에 올라왔던 수많은 혐오 발언들, 그리고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까지. 지혜와 목소리 친구들이 밤새 편집한 영상이었다. 전시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라이브 방송을 하던 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추종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상이 끝나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태준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쓰레기, 저런 놈이 무슨 인플루언서야. 당장 사과해. 아니, 경찰에 신고해야 돼. 태준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은 산산조각나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그의 모든 SNS 계정은 정지되었다. 그가 저지른 악행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그를 명예훼손과 모욕, 심지어는 폭행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 혐오를 일삼던 이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 상처는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어둠 속에 숨어 지내지는 않았다. 태준과의 싸움은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예술제 이후 내 그림 경계 위의 시선은 뜻밖의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내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몇몇 언론에서는 내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지혜는 여전히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우리는 목소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소수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 선생은 나에게 꾸준히 그림을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는 그분들 덕분에 세상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진 작가 그룹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시회 오픈 당일 나는 내 그림 앞에 서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바라보았다. 문득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내게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민준아, 너는 왜 엄마랑 피부색이 다르니? 그때는 그 질문이 너무나 아프고 슬펐지만 이제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저는 그냥 저예요. 데이비드 김, 그리고 김민준. 세상 모든 색깔을 사랑하는 화가죠. 세상의 편견과 차별은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평생 이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내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내 그림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에 말을 걸 것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햇살 아래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절망 끝에서 피어난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미소였다.